요즘 여러분들 그 뉴스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제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뭐예요? 최근에 뭘까? 뉴스를 안 봐요? 그래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제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뭘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을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 그쪽 지역의 중동 한가운데는 아닌데 어쨌든 중동 안에 들어가는 게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2000년. 그렇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전에 나치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600만 명이 죽어요. 독가스 시위. 그건 너무나 유명한 홀로코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홀로코스트를 억울함을 하면서 시오니즘이 극악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는 극악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서구의 자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오니즘이 그냥 뭐 자본만 장악하고 하면 좋은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가요. 구약에 나와요. 그것이 어디냐면 가자지. 그 전까지는 평화롭게 2000년을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그곳을 점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마스가 한 행위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아닌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스는 극악한 지하들을 그래서 아주 극악한 형태의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고, 근데 문제는 하마스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궁금해야 되는데, 한국의 언론은 다 한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서구의 언론 자체가 그거죠. 그냥 하마스의 침공을 받아서 침략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한 게 이스라엘의 정당한 행위다라는 식으로 가져가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하마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에 하마스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는 뭐 이스라엘 요즘 하는 짓을 보면은 뭐 거의 보면은 국제사회 여론하고는 상관없이 병원, 난민, 대피소, 학교 가릴 것 없이 폭격을 해요. 그래서 꼭 내세운 게 뭐냐면 하마스 지휘부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병원은 일단 병원입니다. 물론 하마스의 지휘부가 거기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는 응급 수송을 하고 있는 이집트에 가고 있는 방향에서 거기에다 대고 또 폭격을 해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켜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사라져버렸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계속 러시아는 폭격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고. 좀 웃기게 돼버렸는데, 그건 그렇고, 대체로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근데 아니 저 한마디만 더. 그러한데 이스라엘이 정당하다라고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와서 시위를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양쪽 다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그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민족주의가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면 시오니즘도 되고 나치즘도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건 그렇고, 당나라로 어쨌든 갔어요. 그랬는데 당나라가 신라보다는 훨씬 나았나 봐요. 뭐 노예로 팔려가 갔는데
정선은 노예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공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신분도 일반 평민으로 되었다가 무과에도 급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군이 당의 무장이 무령리 소장이라는 게 있어서 엄청나게 뭐랄까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전공을 많이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 신라 통일 신라도 마찬가지인데 당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당이 현종이 처음에는 초반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황제였는데 나중에는 양기비에 빠져가지고 뭐 황소의 난이 있고 걷잡을 수 없이 그 뒤부터는 그 옛날에 당나라 장태종이나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통치하던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그 속에서도 이제 워낙에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공을 세우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말이 있죠.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다. 수초심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그 말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장보고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당나라의 장수였는데 그래서 왕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왕에게 흥덕왕이었는데 흥덕왕에게 나한테 군사 1만만 주면 내가 해적 다 소탕할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청해진 대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사 1만 훈련을 시켜가지고 해적을 깨끗이 소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문제인지 아닌지는 좀 시대를 앞서갔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청해진 대사가 되면서 해적도 소탕하고 하면서 동북아시아 해상 루트를 확실하게 이제 해상 네트워크를 동북아에서 세우게 된 거죠. 당나라하고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뭐 통일 신라가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는 해적들이 중간에 이렇게 그 교역선들 자체를 습격하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깨끗이 소탕을 해놨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뭘 하느냐면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티베트 고원지대를 넘어가는 그 차마고도라고 하는데 차를 그 수출하는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넘었다라고 해서 뭐 지금도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에베레스트 있는 그 산맥이 있는 그래서 1년에 관광 수입으로만 충분히 먹고 사는 네팔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났어요. 지진. 근데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진도 안 알려져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기 산맥을 넘어다니는 게 실크로드, 뭐 비단길이라고도 하고 차마고도라고도 하는데 그게 육지로 가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육지로 가는 루트가 바로 실크로드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무슨 이야기가 돌았냐면 해양 실크로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라로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괌이라든지 이런 데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바닷길도 열렸다 이거죠. 그 전에는 바닷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적들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어쨌든 해양 실크로드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크로드는 비단 파는 길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물을 가지고 교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건을 뭐 교환을 한다 할지 경제활동을 한다 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실크로드인 거예요. 육지에도 있었고 해양에도 있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닷길을 열고 동북아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해상을 통한 동북아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서 당에 대한 근데다가 당나라의 무장 출신이다 보니까 무영군 소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당에 대한 영향력들 어떤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자기가 당나라 장수였다라는 데 위해서는 아니라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로 가서 있는 곳을 통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면 적산천이라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해서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과의 중개무역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해역사나 견당 매무사라는 걸 파견해요. 이건 뭐냐면 명칭만 놓고 보면 그리고 주로는 이제 교포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이건 외교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영사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 원래 전통 시대에 전근대 시대에 이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적인 영역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 특히나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공구역이라든가 조경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역사에서 끊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기마다 중국이 힘이 셀 때는 고개를 숙였을 테고 우리가 힘이 셌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황제라고 자처하는 고구려도 그랬고 가래도 그랬고 아니면 독자적인 연호를 생각할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원래대로 하자면은 국가의 이 저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청해진에서 그냥 파면 외교관을 쉽게 말하면 뭔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희광암 2년도가 그 당시에는 신라 하대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진골 귀족이죠. 물론 힘센 진골 귀족이 왕위를 놓고 다툼이 심하던 시기예요. 진골 귀족 내부에서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우직이라는 진골 귀족이 오갈 데가 없어요. 금성에서는 쫓겨났고 더 이상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왔는데 어디로 왔는데 청해진으로 왔어요. 그래서 둘이 근데 장보고가 사람이 이제 좀 저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밤새 술을 먹어보고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본 다음에 이 사람 지원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열고 지원을 해줍니다. 김우직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김우직하고 밤새 술 먹고 나서 김우직이 애로사항을 말합니다. 나 이번에 왕권 다툼에서 쫓겨났어. 근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우중이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 그 청해진에 있는 병사들을 이끌고 원래는 10,000명에서 출발했는데 그 이상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주로 직접 들어가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금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김우중이 뭐라고 왕이 되었던 민해왕을 죽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죽이고 김무징을 왕으로 올립니다. 신무왕이 돼요. 신문왕하고 신무왕이 있어요. 신문왕은 중대 왕권, 그러니까 김춘추 계열의 김춘추의 손주가 되었고 자기 장인 목을 찾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고 여기는 신라 하대 신무왕입니다. 신무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신무왕은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누릴 거 누리고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후원자가 그리고 군사적 후원자가 청해진의 장보고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데 대신 그 전에는 힘이 있는 자, 칼이 있는 자가 왕권을 잡았었는데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뒤에 장보고라는 엄청난 이 군부가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성왕이 딱 돼요. 문성왕이 되니까 그동안 그 이전의 왕들은 자기 아버지 이전의 왕들은 칼을 뽑아가지고 직접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장보고가 자기 아버지도 왕 만들었죠. 게다가 그 왕위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자기에게까지 했죠. 얼마나 이보다 더 고마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버리냐면 일단은 벼슬을 높여줘요. 하나는. 그 다음에 쌀도 줘요. 중앙에서. 근데 그 다음에 문성왕이 결혼을 해야겠어. 근데 장보고에게 홍기가 가득 찬 딸이 있었습니다. 문성왕 생각에 이제 그 머리를 쓴 거죠. 내 장인이 장보고가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행복하죠. 그래서 그의 딸을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만들겠다라고 딱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난리가 진골 이렇게 화백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도품까지 나서면서 귀족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제까지 신분을 뛰어넘어서 왕비가 된 사람은 없다. 아무리 문성왕이 장보고를 자기 장인으로 삼고 자기의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이 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없었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골 귀족들이 이때부터 이 우리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장보고가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왕을 세워놓고 그 아들까지 왕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내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귀족들이 신라 금성에 있는 귀족들이 하베케이에서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거론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여러분이 장복을 하면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아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장복을 했다. 네. 주저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해봐요. 기분은 일단 나쁠 거고 기분 나쁜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은 답을 해요. 여러분 맨날 앞에서 제가 열심히 호응해달라고 해.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꼭 이래야 되겠지. 여러분 다 하나. 그냥 막 던져봐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보고였다면 어땠을까? 무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한 번 왕을 갈아치웠는데 또 하지. 그리고 그럴 만한 힘도 있고. 그래서 귀족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하베키에서 걱정한 게 뭐냐면 막상 반대를 해놨는데 장보고가 또 다시 지난번에도 왕 한 번 죽였는데 또 죽이로 병력을 이끌고 신라로 아니 금성으로 지금의 경주로 쳐들어오면 어떨까? 전쟁 급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염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염장이 귀족들의 고민거리를 자기가 해결해줘. 기골이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은 기골이 장대하고 지략도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가 죄를 짓고 수명을 떨어졌다라고 소문을 내주세요. 그럼 갈게요 라고 해요. 그래서 가요. 실제로 갑니다. 수배를 받아가지고 또 도망친 것처럼 김우중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염장을 만났더니 장보고가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밤새 통음을 합니다. 술을 마셨어요. 근데 염장은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옆에다가 따라버리고 결국은 술 취한 사람은 장보고밖에 안 취했어요. 어찌했느냐? 술 취해가지고 떨어지니까 장보고의 칼로 장보고를 죽여버려요. 게임 끝.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내가 니들의 대장 죽였는데 이제 내 앞에 꿇어. 안 그러면 서울에 있는 저 금성에서 군대가 대규모 병력들이 올 거다. 라고 해가지고 청일진을 해서 결국은 장보고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했던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청일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골품제의 모습이 아직은 시대적 상황에서 골품제라는 걸 깨트릴 만한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장보고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이 사람 것이죠. 진성은 여왕이에요. 진성왕 3년도가 되면은 실정이 일단 정치는 개판이 되었죠. 왕위를 놓고 서로 간에 하는데 여기에다가 계속 한 3년 동안 재해가 일어납니다. 흉년이 일어났어요. 먹고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도 바닥이 납니다. 지금 올해 세수가 60조가 덜 거쳤대요. 그동안 법인세나 이런 거 다 깎아주다 보니까 60조가 덜 거쳤대요. 그래서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면 대전에 가면은 슈퍼컴퓨터를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슈퍼컴퓨터 2대를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슈퍼컴퓨터는 어마어마한 자료 아니면 포항에 있는 그 원자 그 실험을 하는 가속기인가 광주에서도 유치하려다가 실패한 가속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그 저기 하는데 한번 끄면 일주일 동안 다시 점화를 시키려면 끔찍해요. 돈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끄라고 한대요. 올해 국가의 저기가 연구 개발비가 한 5년 전으로 후퇴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5년짜리가 아니라 그건 10년, 20년이 될 건데 어쨌든 봅시다. 국가가 돈이 부족해요. 결국은 부족한 것을 어디다가 채우려고 하느냐면 백성들한테 떠넘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세수입이 잘 안 거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음주 단속, 교통 단속, 그 다음에 길가에서 꽁치 함부로 버리다가 10만 원씩 벌금, 그죠? 그거세요.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관리를 하면 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촉을 했는데 그 전하고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한 3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다. 농민들이 조세 저항을 합니다. 거부를 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걸 걷어가는 관청을 습격을 합니다. 이제는 거의 봉기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호적 사벌주라는 곳에서 경북 상주죠. 상주라는 곳에서 원종과 애농 원래 이 사람들은 천민들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지를 부정을 하면서 도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성에서는 기원, 부원에서는 양길 등이 세력을 커다랗게 형성을 해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해 주구나 굶어 주구나 나가서 뭔가 한번 소리 지르고 주구나 똑같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소리라도 한번 질러봐야겠다 라고 해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궁예가 되고 하나는 견혼이 되고 하나는 신라가, 신라는 말 그대로 저기 종이호란, 여러분들한테 꼭 물어보면 답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려고. 왜 이 많은 원종, 애노도 있었고 기원도 있고 양길도 있고 그래요. 게다가 궁예는 헌원왕의 서자, 신라의 버려진 왕자예요. 실제로 견훤은 자수성가했어요. 사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장군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왕건은 좀 틀려요. 왕건은 이쪽 지방을 송악 지방, 지금의 개성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어마어마한 부호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예성강 유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무역을 했던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두 사람하고는 좀 틀리긴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왕건은 저기 한 건 아니죠. 궁예 밑에 있다가 독립한 거죠. 궁예 쫓아내고 독립한 건데, 근데 왜 이 많은 세력들 중에서 궁예하고 견훤하고만 남았을까? 다른 세력들 때문에. 아니 칼싸움은 다른 사람들도 잘했을 건데 왜 두 사람은 달랐을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왜 궁예나 견훤이 실로 먼저 후 백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후 고구려의 궁예가 나오고 왕건은 한참 뒤에 궁예 쫓아낸 다음에 이제 고려가 된 건데, 그 중에서도 왜 견훤은 싸움 잘해요. 진짜 잘해요. 싸움. 그럼 이제 뒤에 가서 봅시다. 왜 두 세력만 남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싸움을 가장 못하는 왕건은
상인 집단이고 주로 중부하고 교역을 했기 때문에 수전에 소위 말하면 해군력은 탁월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나주. 나주도 그 당시에는 금성이었는데 금성을 가지고 견훤하고 다투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싸우는 거는 왕건이 잘 싸우지만 육지에서 싸우는 순간에는 견훤이 훨씬 더 잘 싸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왕건이 통일을 했습니까? 무척 중요한 문제죠. 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봅시다. 땅도 요 봐봐. 후고구려가 겁나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두 개 합쳐봐야 옛날 고구려에 누가 아래에 설치가 되었는데 만들어졌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신라의 왕실의 서자예요. 쉽게 말하면 헌안왕의 서자였는데 후궁의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갓난이 때 엄마가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밑에 있는 유궁한테 던졌는데 손가락 하나로 눈 한쪽이 찔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궁에는 한쪽 눈이 안 보여요.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똑똑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유모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15살이 돼서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니까 어느 날 유모한테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유모한테 가서 내 애비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유모가 이제 출생의 비밀을 삼류 아침 연속극 같은 그런 이야기를 쫙 펼쳐줍니다. 원래 당신은 이제 인사를 하고 큰절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왕실의 왕자였는데 저기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눈이 저기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빠는 왕이었고 엄마는 왕비였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궁예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5살에 출가를 된 거예요. 절로 들어가요. 절로. 3달 살았는 절로 들어가서 한동안 있었는데 절에 있기에는 그릇이 너무나 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면 양길의 밑으로 들어가요. 도전. 그랬는데 양길하고 궁예의 차이점이 뭐냐면 양길은 삥을 뜯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 수레를 습격해가지고 삥을 뜯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대장이라고 자기가 다 먹고 부하들은 힘들게 살아요. 나가서 삥 뜯는데 반면에 궁예는 삥을 뜯었는데 그걸 같이 다 나눠줘요. 부하들. 결국은 부하들의 인심이 궁예에게 쏠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빼버렸구나. 궁예가 뭘 하느냐면 여기 철원 이쪽으로 해가지고 오늘날의 TMZ를 한 가운데를 쭉 거슬러 가지고 여기 송화까지 가는 길을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궁예가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쫙 다 신라의 땅이었는데 신라에 이제 자기가 출생의 비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신라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얘를 빠득빠득 갈아요. 원수의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부모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신라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끝에 가가지고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송화까지 도달하게 돼요. 근데 그때 송화의 대상인이 누구였냐면 왕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2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왕명이 여기에 들어오는 궁예를 보고 인심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명이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궁예 밑으로 들어가요. 왕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왕건입니다. 왕건이 20살 때 궁예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송악의 왕릉도 그렇지만 철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의 호족들이 궁예가 보기에 양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기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나름대로 부하들도 생각할 줄 알고 엄청나게 저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괜찮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지지해 줄 테니까 대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과거 신라에게 멸망당해버린 고구려를 부활시키는 화려했던 장수왕, 광개토대왕 그 시절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적절한 인물. 그래서 우리가 지지해 줄 테니까 아예 나라를 다른 사람이 차려보고 됩시다. 그렇지 않아도 신라 왕실에 대해서 이를 빡빡 알고 있는 궁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연구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송악, 철원, 한강, 유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거는 이제 원주예요. 오늘날에. 근데 이런 곳에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그래서 뭘 하느냐? 고구려. 신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고구려의 뒤를 잇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공. 근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요. 권력도 생기고 거기에다가 왕건이 배 타고 가가지고 여기 금성을 점령을 해요. 가장 큰 무진지는 이제 옛날 광주에 되는 거 여기가 수도예요. 원산주. 오늘날의 전주. 근데 대우지이죠. 여기 나주와 금성이라는 지역이 완산주하고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나주 평야가 있어요. 엄청나게 이곳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금성이라는 지역을 여입동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거 거의 10여 년 넘게 전투를 치렀어요. 왕건이 가서 여기를 깃발을 꽂았는데 왕건이 떠나는 순간에 또 다시 견훤이 와가지고 이 평야지대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쳐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또 왕건이 또 출정을 해요. 배를 타고. 그래서 나중으로 불가하고 그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자기가 봐도 신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입이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도 없는 호랑이에요. 후백제가 제일로 막 어떻게 보면 눈에 거슬리는데 이 후백제 같은 경우가 왕건이 계속 하니까 이제 권력도 생기겠다 욕심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털을 어디다 담았냐? 한반도 지도를 놓고 이렇게 위에서 줄을 하나 세로로 하나 긋고 가로로 하나 긋고 하면 가운데 점이 어디냐면 철원이에요. 한반도의 중심점. 길지는 여기 대전 이남에 있는 계룡산이 있는 지역이 길지래요. 대전에 있는 산이 계룡산인데 닭길자에다가 용용자를 쓰는데 이름부터가 특이하죠. 그래서 도인들이 많고 점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계룡산은. 근데 거기가 그래서 수도로도 적합하다라고 해가지고 조선 후기에 가면 정도령이 막 출연하고 그러거든. 그때 말한 데가 거기에요. 계룡산, 길지. 어쨌든 철원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철원이 이름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이 많이 나요. 철이 많이 나요. 또 하나는 여기가 전방에서 공부해본 예비역 학생들 중에 저기 근방에서 우리나라에 백마고지라고 아주 유명한 고지가 있어요. 3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주인이 2번, 3번씩 바뀌는 곳이에요. 결국은 우리 땅이 되었고 백마고지는 저 전선 앞에 있는 거고 지금은 관광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백마고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감제고지예요. 거기서 올라가서 쭉 내려다 보면 주변이 싹 보여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철원이라는 지역이 뭐가 그러냐면 한탄강,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강이 흐른다고 하는 걸 뭘 뜻하느냐면 평야지대가 형성돼요. 그래서 철원 평야는 북한 지역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대였어요. 왜냐하면 6.25 이전에는 철원은 38선 이북이었습니다. 북한의 영토였어요. 반대로 개성은 여기 송악 38선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경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은 우리 땅이 없고
철원은 북한 땅이었어요. 그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53년 7월 27일 이후에는 개성은 북한 땅이 되고 반대로 철원은 우리 땅이 되는 거죠. 네. 둘 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한국의 스토이기도 하고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문적 임꺽정이 묻을 수령했다는 전설이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도피한사예요. 철저 바로자나 불좌상이라는 거. 부처가 앉아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좌상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석가모니도 아니고 바로자나 불이라는 부처 뭐 여러 종류 있죠. 관보살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삼국시대의 특징은 요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불교와 국교예요. 국교이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박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금. 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금칠을 해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철이에요. 철. 금칠을 안 해요. 그냥 철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무엇가 되냐면 부처가 돼요. 미륵이라는 부처가 있는데 자 집이 화순인 사람 다 공주예요. 궁금해. 그럼 자 화순에 운주사 가본 사람 또 없어요. 운주사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천불천탑에 신화가 있는 곳이에요. 전설 신화가 아니야. 뭐냐면 어떤 스님이 천불천탑을 만들려고 했다가 마지막 하루만 더 견뎌야 되는데 999일째 되는 때 우리 동자승이 사고를 쳐가지고 천불천탑은 안 됐다. 근데 그만큼 부처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륵불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세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어지러울 때 나타나서 어지러운 세상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500년마다 한 번씩 출연한다고. 그래서 이때 한 번 출연합니다. 왜냐하면 통일 신라 시대에 완전히 끝무렵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상이 어지러운데 그래서 미륵불이 출연을 합니다. 또 조선 후기에도 출연해요. 천불천탑의 신화 속에도 미륵불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미륵불이 돼요. 내가 미륵불이고 관심은 뭐냐면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 볼 관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관심법을 터득했다.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그 이상을 간 거예요. 자기 처자식을 다 죽여버립니다. 불태워서 화형시켜요. 중세 마녀 재판도 아니고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부정을 해서 자기 아들들을 낳다. 저것들은 내 아들도 아니고 부정한 여인이다. 라는 식으로 내가 관심법을 봤더니 이건 문제가 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폭군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치던 도중에 사람들에게 발각되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봅니다. 근데 질문, 폭군이었을까?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아요.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건을 지지한 세력하고 궁예를 지지한 세력들, 그러니까 원래는 궁예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궁예가 뭘 약속을 했냐면 지방의 호족들에게 고구려 땅의 호족들에게 뭘 약속을 하느냐면 내가 후삼국을 통일하겠다. 그 옛날 신라에 의해서 멸망한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서 고구려로 삼국을 다시 통일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진척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왕건과 세력이 겹쳐버립니다. 결국은 선택의 순간에 폭군화되어가는 궁예를 이 원래 지지 세력들이 왕건으로 말을 갈아타게 된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죽게 돼요. 견훤은 평민 출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수성가예요. 전투 혼란스러우니까 외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렇게 전투를 해가면서
계속 공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주성으로 완산주로 입성을 딱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이야, 드디어 제대로 된 군대가 왔다. 그러자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경험, 정치적으로 쫙 보고,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 뭔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 선언합니다. 내가 옛날 강의 서정광하고 김윤식에 의해서 신라에 의해서 멸망해버린 의자왕의 복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후백제를. 근데 문제는 나중에 다 잘했는 건 아니지만 말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궁의 소생인 자기 금광이라는 아들. 근데 신검은 누구냐면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을 배제를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왕자에 대한 1~2차가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능산이라는 사람은 이제 관심인데 능산이 신검을 꼬드깁니다. 아니 왕자님, 왜 왕위를 이복 동생에게 뺏겨요? 그럼 당신은 살 것 같소? 자 부추겨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신검이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동생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년의 비참이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경험은 그 순천 사람 박영규라는 호적이 있었는데 순천에 있는 자기 사위하고 연락을 하고 왕건에게 투항을 했거든요. 그러자 왕건이 그 어제까지는 싸움을 전투를 하던 이 견훤을 대접을 해줍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형. 그리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다 줘버립니다. 시국 왕건은 아까 이야기했죠. 송화을 중심으로 해서 예성강에서 활약하던 해상 세력의 상인 집안이었어요. 그랬었는데 나주공명을 통해서 견훤을 견제하고 후고구려의 2인자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궁에 의해서 자꾸 견제를 당하니까 결국은 자기 살기. 918년도 8월에 이제 건국을 합니다. 개경으로 처음에는 여기에 수도가 있었죠. 철원에. 근데 이대로 있다가는 언제고 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나는 판산길이라는 사람이 나는 왕건 인정 못해. 내 왕은 궁예밖에 없어. 라고 반란이 일어나요. 살벌하죠. 밖으로는 견훤이 호랑이같이 있고 그러했기 때문에 철원에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천도를 해버립니다. 수도 이전 1년 뒤에. 그리고 나서 920년이 되면은 대야성 싸움은 삼국의 전투 때도 나왔죠. 대야성 적이었던 김풍성이가 죽자 김춘추가 이를 빠닥빠닥 가면서 결국은 고구려로 갔다 당나라로 갔다 한 거죠. 경남 합천. 여기가 한락이 돼버려요. 그리고 진해도 공격하고. 호백제가 거창을 침공을 합니다. 전북 거창 아니에요. 저 위쪽에 있는 거창, 안동 지금의. 그러다가 927년도에 신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경영왕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포석전에서 술잔 툭 뛰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 그냥 경영왕을 평망하기 위한. 왜냐하면 1월달이면 술잔을 툭 띄울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이라 추워서 다 얼어버려요. 그때 이제 괜히 견훤을 또 나쁜 놈 만들고 경영왕도 무능한 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카인 경순왕에게 왕위가 내려갔습니다. 공산에서 뒤늦게 수식을 듣고 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왕건이 군대를 가지고 대구로 왔어요. 대구에서 한판 싸움이 붙었습니다. 1대1로 맞짱을 한번 딱 떠봤어요. 그 전에 이 금성할 때는 왕건이 이겼기 때문에. 근데 육지에서 싸우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참패를 당해요. 장군 2명이 옷을 바꿔 입어요. 신순경이라고 여기 곡성 출신이 나오고 김낭이라는 이 두 사람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이 대신 죽어요. 그래서 고려 예종 때 가면은
고려 가요가 있는데 도의장가 애도할 도자에다가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하며 지은 노래가 도의장가예요. 그래서 이때 공산성에서 처참하게 간신히 목숨을 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2년 동안 왕건은 뭘 하느냐면 첫째는 자기 군사도 훈련시키지만 자기를 따라서 왕위에 올렸던 사람들이 지방 호족들이 너 잘하나 못하나 팔짱 끼고 있는데 거기를 일일이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요. 아, 저 왕 됐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줘요. 호족들이 군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전투가 다시 벌어집니다. 안동에서 두 번이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는 전세가 확 바뀌어요. 왜냐하면 호족들이 여기에 결합을 해요. 자기 딸들을 내주었던 호족들이 이제 3위를 지키겠다고 군대를 가지고 끌고 와요. 견훤은 자기의 친위 군대를 갖고 와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싸움이 끝난 겁니다. 고려가 이제는 반대가 됩니다. 저 위에 있던 공산 전투하고는 정반대로 견훤이 간신히 목숨을 부여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러자 그동안 눈치를 보고 있던 신라가 변해요. 신라의 귀족들이, 친구 귀족들이 이제는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고려가 이제는 이기겠네, 잽이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백성이 투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위 계승 과정에서 쫓겨났던 견훤이 투항을 해요. 견훤이 피튀기에 싸웠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를 형님 대접하고 양주에 시급을 줘요. 그러자 그동안 눈치 보고 있던 경순왕이 투항을 한 겁니다. 마이태자는 그의 큰아들이었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못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금강산 유전터로 들어갑니다. 출가해요. 그리고 원래 마이태자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그 왕건의 딸은 경순왕의 부인이에요. 후궁이에요. 좀 웃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경북 선산 구미에 있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에 이제 호족들이 다 병력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상대가 안 돼요. 3만하고 8만인가 아무튼 10만 어떤가 그 정도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나갔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리고 신검이 포로로 잡히고 능산도 포로로 잡혀요. 근데 왕건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검은 살려줘요. 근데 능산은 왕을 옆에서 간신인데다 해가지고 목을 쳐버려요. 오히려 신검은 똑같이 대우를 해줘요. 호적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일로 화병난 사람이 누구냐면 견훤이에요. 3개월 만에 죽어요. 저 새끼는 죽여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결국은 견훤이 죽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려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 건국과 통일의 과정은 첫째는 지방의 호족들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후삼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초의 통일,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통일 아니죠.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근데 외설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통일하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은 고려라는 것은 삼국시대 때도 썼어요. 고구려라는 뜻입니다. 옛날 여자인데 높을 붙자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하고 거기에다 그 유민인 발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북진정책을 해요. 물론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데, 그래서 과거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다가 사경을 만들죠. 왕신경을 통해서. 세조는 군신들에게는 역분전,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공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줍니다. 계백 요소는 책이에요. 지금 안전해집니다. 호적은 철저하게 우대합니다. 나를 지켜준 사람들이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29명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왕건의 부인들. 그러니까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부인들을 다 하는 거죠. 호적들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큰아들 낳았던 오씨, 나주 오씨가문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금성 지역에서 제일 가는 호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
부인을 그렇죠. 왕은 6명, 부인은 23명. 그러니까 이제 극에 따라 나뉘는 거죠. 사신관 제도는 그 지역에 대해서 경순왕은 경주의 사신관이죠. 반대로 기인은 호족의 자제들을 중앙에 수비시키는 거. 이건 당나라의 제도예요. 그리고 사성, 성을 내리는 거. 사성. 그다음에 취민 유도는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다. 취하다. 했는데 돈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10분의 1 세율. 후려 10조는 자기 후손들에게 왕으로 타려면 10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라는 철저하게 멸시하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가사하기로 하고 고려의 건국과 삼국 통일, 후삼국의 통일은 골품제가 붕괴됩니다. 진골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지방 세력들에 의해서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지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신라에 비하면 계층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죠. 궁예는 이제 서자라고 치지만 왕건도 상인이었었고 또 견훤은 아예 그냥 평민에서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번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와요. 왜냐하면 지방의 호족들의 그 지역, 예를 들면 충주 유씨가 어디서 나오냐면 유금치필의 후손이에요. 그와 같은 거. 양상평등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고려는 조선시대입니다. 특히 15, 16세기를 거치면서 성리학이 지배질서로 잡히는 시기가 지나면 굉장히 빡빡해집니다. 신라에서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평등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질문. 다음 시간부터 고려를